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청이 있어도 본인한테는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망상 같은 것도 저 사람이 지금 웃었는 게 나를 비웃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구분이 잘 안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어떤 병식이나 현실 검증력이 흔들리면서 그런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현기가 차면 나가는 거고. 네, 저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 전문 간호사이자 범죄 심리사입니다. 사실 그런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보통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뉴스에 정신질환 범죄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런 편견이 생기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3에서 0.7% 정도라고 하거든요. 1000명 중에서 3명에서 한 7명만 정신질환자이고 나머지 993명에서 997명은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인구 비율이 다르지 않냐,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보다 훨씬 적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신질환자들 범죄가 훨씬 적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거고, 정신질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게 단순히 정신질환 하나가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거나 생활 기반이 흔들린다든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든지 치료가 중단되었다거나 약물 사용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정신질환자는 가해자가 되기보다 피해자가 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문제,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들은 오히려 가해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범죄로 이어지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청이나 망상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지점에 있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이런 망상이 있다라고 쳤을 때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극단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치료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만성화 경과를 지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발을 잘하는 양극성 정동장애나 조현병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중증 정신질환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병의 경과 중에 어느 지점에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해서 항상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증상의 안정기, 관해기, 활성기 이런 증상의 단계가 있는 데, 우리가 보통 조현병을 당뇨나 고혈압에 많이 비유를 해요. 어떤 병변이 있어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 병변을 드러내고 완치가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도 우리가 병원 가서 내 수치를 측정하고 약물 처방을 받은 후에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평생 관리하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현병도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내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일상 관리를 하면서 이제 관리해가는 질환인데, 그 경과 중에서 활성기가 되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병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서 병식이나 현실 검증 능력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콧물이 나네, 너무 불편하네,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내 증상을 인지를 하고 치료적 역할로 이어지는 건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청이 있어도 본인한테는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망상 같은 것도 저 사람이 지금 웃었는 게 나를 비웃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증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현실과 구분이 잘 안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어떤 병식이나 현실 검증력이 흔들리면서 그런 판단 능력이 조금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증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판단 능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안정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파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새 시달렸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같이 울고 싶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범죄를 떠나서 그냥 질환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겠다. 밤새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알지 못하는 데서 내 머리에 칩을 꽂아놓고 내 생각을 계속 빼내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나를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해치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독약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에 겨우 눈을 붙이면 기상시간이 돼서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들으면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범죄와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여기는 게 출소를 앞뒀는데 증상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 상태로 나가면 당사자도 당연히 힘들어질 거고 재범의 가능성이 또 있을 텐데 어떡하지 라는 절박한 심정이 드는 순간들도 있고요. 사례 하나하나가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범주들이 힘든 것 같아요. 질환이 너무 심할 때, 재범이랑 이어질 것 같은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무력감을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지원을 해서 가시는 건가요? 저는 채용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도록 채용이 되어져서 계속 여기에 있고,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일반 교도관들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심리치료와 관련된 전공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고 처음엔 하는데 그냥 고충 상담처럼 뭐 요즘 필요한 거 없어, 자고 먹고 지내는데 불편한 거 없어, 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경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서 정말 심리적인 것에 개입이 들어가고, 교정본부에서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내려보내고, 법무연수원에서 관련 교육도 계속 시키면서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일반 수용자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3일 안에 무조건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 개인사야로 봤을 때는 구속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3일 안에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울 관한 진단, 자살 가능성에 대한 진단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보통 알코올 문제를 지닌 분들도 많아서 금단 증상과 관련된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자살이나 우울이나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스크리닝 해내는 작업을 일단 모든 수용자들한테 처음에 들어오면 다 하고요. 그 외에도 좀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자살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시로 상담이 들어가고, 법원에서 정하는 교육 이수 명령 같은 경우에 성폭력은 성폭력에 대한 거, 마약은 마약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으로, 정신질환자는 사실 한 파트이고요. 전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개입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죠.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사건 개요를 보고 전 기관에서 상담했는 기록 같은 것도 보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걸 제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했을 때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어떤 삶의 방식이었나?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면 그 방식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공감적인 경청,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받아줘요. 제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동기가 뭔지 계속 살피고, 그리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면 본인이 솔직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 자체 비난하는 쪽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출소라는 것 자체가 병원에서 이 사람이 증상이 괜찮아져서 퇴원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증상과 상관없이 현기가 차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현기가 차면 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출소를 앞두고 상담을 할 때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신질환이 좀 만성화의 경과를 거치면서 가족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소하는 날 마중 나올 가족이 아무도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집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다거나, 직업을 구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이런 것도 막막하고, 당장 치료가 연속되려면은 일단 주거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반조차 없는 상태에서 내가 치료 활동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간에 몇 년 동안 이제 수용되어 있다가 사회로 갑자기 나왔는데 내가 당장 잘 곳이 없고,
없고 직장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절차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나 이 병을 고쳐야지, 이 병 잘 관리해야지라고 이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주거나 생활이 흔들리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나라에서 새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의뢰서를 적어서 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심리적인 어떤 진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문이었는데, 그 밑에 제외 대상으로 해서 약물이나 마약 같은 그런 사용 문제가 있다든지 중증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당장 자살에 대한 어떤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차원이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제외됐다라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면 정말 치료가 이어져야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제도적인 거, 지역사회 인프라 문제,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 그래서 당장 우리가 재범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낙인을 줄이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인이라는 것이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갖는다든지 나쁘게 보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그냥 막아버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범죄를 접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정신질환자래 이러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의 질문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낙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가 개입을 해줘야 한다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 안전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치료가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치료를 한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장기 입원이 되면서 10년 넘게 병원에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오랫동안 한 시설에 있으면 시설화가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의 연속인데, 시설에 오래 있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내가 메뉴를 고민할 필요 없이 식단에 의해서 짜주는 밥이 제공되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거기에 정해진 그냥 규정에 따른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에 정신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탈시설화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고, 2016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17년에 다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펼치는데, 병원에서 계속 입원 심사 청구라고 해서 이 사람을 3개월, 6개월 있게 하려면 심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놔요. 근데 문제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반이나 인프라가 별로 없이 그냥 이제 병원에서 내보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2019년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라고 피해망상이 굉장히 이렇게 심했던 환자인데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강제 입원을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걸 피해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한테 또 흉기 같은 걸 휘둘러서 사상자를 냈던 큰 사건인데, 그때 다시 강제 입원 요건이 이렇게 또 되겠냐라는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함께 살려면 사회적인 어떤 기반, 지역사회 기반이 다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각 분야에서 연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외래 방문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권리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립하려면 또 경제적인 자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회적인 기업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또 채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계속 재활 프로그램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걸릴 거라는 오해나, 정신질환자들은 다 위험하다거나, 판단 능력이 없다거나, 일상생활이나 어떤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결혼이나 육아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을 조금 지우는 활동, 각 분야에 다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 질환은 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이제 분노 같은 게 올라올 때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상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여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내담자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의 문제일 때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역전이라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대상이 내담자한테 투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내담자한테 보일 때 그때 내가 이 내담자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강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내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의 문제인지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담자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자가 가지는 감정 또한 이 안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해내고 이것이 지금 내가 드러냈을 때 이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지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저를 잘 돌보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최근에도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제가 2주째 계속 좀 만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소진되는 부분이 있고 감정이 오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제 문제거든요. 저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는 똑같이 이제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조금 힘있게 받아지는데 제가 힘들 때는 그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밖에서 제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 산책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 저를 스스로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도 많이 신경을 쓰고요. 저는 저를 많이 돌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글 쓰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을 계속 쓰는 것들. 한국인들이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정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 고민을 넣어봤는데 상담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상담자들이 해주지 못한 부분을 얘가 해주네 라고 느낄 정도로 잘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상대의 반응을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내 말이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데 챗GPT한테는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가 상담을 잘해주네 싶은데 한계가 느껴지고 스스로도 이게 기계인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자괴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상담 영역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의 반을 이 분야에 있었더라고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거는 지금은 저의 정체성이라고까지 느끼는데 제가 있는 자리가 범죄라는 것을 그 시점에 두고 생각하면 너무 늦게 만나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어떤 피해가 발생해버렸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미 내가 범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지점이고 뒤에 이미 파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정신 전문 간호사로서 어쩌면 너무 늦게 개입하는 위치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범 예방이라는 시점을 두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위치에서 제가 연대하는 방법은 때로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연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서 치료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